그러는 동안 그 광경을 여자들과 아이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런데 괴로운 체험 가운데서도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방관자들의 침묵과 자신들을 잡아온 사람들 앞에 꿇어앉은 사람들의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모습, 그리고 청살되기 위해 끌려가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한마디의 항변조차 없었고 동정을 바라는 울부짖음도 없었고 신의 구원을 바라는 어떤 중얼거림도 없었다. 또다시 이런 세기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어찌해야 좋을 것인가? 마이던스는 진압군이 폭력에 질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복종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엄청난 폭력의 힘을 절감했다. 마이던스가 보건대 진압 직후 수천 시민은 공포와 끝없어 보이는 무기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천 시민들은 자기 가족의 시체를 조심스레 찾아내고 통곡 속의 광란에 빠지는가 하면 군대와 경찰의 협력자 색출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이 손가락 하나에 정해져 있는 그 순간에서조차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침묵했다. 마이던스가 말했듯이 협력자 생출 과정의 무기력과 침묵, 복종은 가장 무서운 장면이었다. 마이던스는 그러한 세기가 다시 주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깊은 절망과 무기력 때문에 더 좋은 다른 어떤 방안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순천의 상황을 비장하게 마무리하고 있다. 마이던스의 글은 가혹한 폭력의 힘 앞에서 혐의자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그리고 있으며 혐의자들에 대해 깊은 인간적 동정을 표시하고 있다. 국유여자인 마이던스가 느꼈던 이 감정을 당시 국내 신문 기사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너무나 크다. 평상시의 인간적인 동정이란 그리 주목할 만한 특이한 감정은 아니며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대부분의 국내 신문은 혐의자 색출 과정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다. 국내 신문 기자들이 보기에 여수와 순천 지역은 평상시의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 적과 적이 맞부딪히는 전쟁의 현장이었고 무력 대 무력의 충돌만이 있는 현장이었다. 이 같은 국내 신문의 접근은 봉기군을 인간으로 보지 않은 진압군의 시각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홍한표가 경험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는 진압군과 언론인이 손에 든 칼과 펜이라는 연장만 달랐을 뿐 양자가 동일한 시각을 공유하고 봉기군에 대항해 싸웠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기자가 이번 사건에 부상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파견된 구호반의 책임자에게 여기에 반란군 측 환자는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책임자는 처음에는 있었어. 그런데 당국에서 그들은 반역자니 치료해서는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는 주의를 받고 적십자사의 입장이나 의사의 입장으로 그럴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의사가 통하지 않아 그렇다면 돌아가겠다고 항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동행했던 우익 피신문의 명성적 존재인 한주필은 아까 의사가 말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 반역자들을 치료한다는 것은
도저히 영허할 수 없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기자가 법은 법이니 의사는 의사의 본분을 지키고 당국은 당국대로 취조할 일이 있으면 취조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그는 그럴 것 없어요. 그저 이러면서 좀 여기서 발표하기 어려운 심각한 언사를 쓰는 것을 보고 나는 남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이것은 백주에 행하여진 일이다. 신문 기사들은 펜으로 우익 경찰을 살해한 봉기군과 좌익 세력의 만행을 선전하면서 이들을 짐승이나 마귀와 똑같은 존재로 묘사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전달된 이미지는 일반인들이 좌익을 비인간적 존재나 살인마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미지가 전달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인식한 정부는 여순 사건이 진압된 뒤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에서 개최된 반란 현지 보도 사진전에서는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 5개 부처와 문인조사반이 현지에서 찍고 수집한 사진들이 일주일간 전시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발간한 반란과 민족의 각오라는 책에도 18장의 여순사건 관련 사진을 실었다. 적에 대한 비인간화는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적의 전멸을 내포하고 있다. 적을 사람이 아닌 짐승이나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 악마로 보는 시각은 진압군이 민간인을 양심의 가책 없이 학살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사용되었다. 정부와 같이 기자들도 좌익을 파괴와 살인을 일삼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 악마로 간주했다. 신문에 실린 사진들은 주로 파괴와 살인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편 이를 진압하는 국군의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진은 현실에서 발생한 일만을 전달하는 한계가 있었다. 있지도 않은 발생하지 않은 일을 사진에 담아 보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좌익이 얼마나 악마 같은 존재이며 소름 끼치는 무서운 존재인지는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와 답사기를 이용한 문인들의 감성적 종교적 서술이 필요했다. 2. 문인 종교사회 단체의 빨갱이 담론. 진압군이 여수와 순천을 탈환하자 정부는 문화계와 종교계를 대표하는 유력 인사들을 모아 현지에 파견했다. 문교부는 문인, 화가, 사진가를 모았고 사회부는 천주교, 기독교, 대종교, 불교 등의 종교단체 대표자들을 조직했다. 두 조사반은 현지를 둘러본 뒤에 사건 실태와 향후 대처 방안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각각 작성했다. 먼저 문교부가 조직한 반란 실정, 문인조사반, 이하 문인조사반의 활동을 살펴보자. 문인조사반 파견은 문인들의 단체였던 문화단체 총연합회 간부들과 문교부 장관, 문교부 문화국장과의 연석회의에서 처음 결정되었다. 연석회의에서는 중견 문인들을 현지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는데 문교부는 문화인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불청사가 이 땅,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글과 그림으로 쓰고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이같이 문인조사반의 파견 목적은 현지의 참담한 모양을 실제로 답사하여 자세히 살핀 뒤에 그 발생된 원인과 근원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있었다.
정부는 여순 사건을 썰은 제국주의의 음모 아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민족 분열의 난동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신문 보도 또한 정부의 이런 시각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사건의 대체적인 윤곽은 각 신문사와 통신사가 파견한 특파원들에 의해 이미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인조사반의 활동은 정부나 신문 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굳어진 사실들을 문인들의 상상력과 문필로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맞추어졌다. 문인조사반은 10명의 조사반으로 구성됐다. 제1대는 박종화, 김영랑, 김규택, 정비석, 최희연 등 5명으로 구성되었고, 제2대는 이형구, 최영수, 김성, 정홍고, 이선영 등 5명으로 구성되었다. 박종화, 정비석, 김성은 소설가였고, 김영랑은 시인이었으며 평론가로는 이형구가 있었다. 이 밖에도 화가, 정홍고, 만화가, 김규택과 최영수가 포함되었다. 사진가로는 최희연과 이선영이 있었다. 이들 모두는 당시에 이름이 잘 알려져 있던 문필가, 화가, 만화가, 사진작가들이었다. 문인조사반의 구성은 이와 같이 문화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주요 작가들로 이루어졌다. 문인조사반은 11월 3일부터 총 6일 동안 광주, 여수, 순천, 광양, 진주 등지를 둘러봤다. 문인조사반은 답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중앙일간지에 각각 답사기를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분량이 발표된 것은 이형구의 반란 현지 견문기로서 서울신문에 총 9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그 다음은 박종화의 남행록이었다. 남행록은 동아일보에 총 5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동아일보에는 고영환이 쓴 여순탑감도 연재되었다. 이 밖에 정비석의 여순 낙수가 조선일보에 3회에 걸쳐 실렸다. 한편 문인들의 답사 보고서는 문교부 파견 현지 조사반 보고라는 제목으로 경향신문에 실렸다. 문인들의 답사기는 나중에 현장을 스케치한 그림, 사진들을 곁들이고 정부 여인들의 성명서 등을 첨가하여 반란과 민족의 각오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문인조사반의 여순사건 인식. 반란 실종 문인조사반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로부터는 어떤 사건 정보를 얻었는가, 문인들은 현지 실정을 어떻게 파악했는가, 문인들은 여순사건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어떤 처방을 내렸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인조사반은 11월 3일 서울역에서 호남선을 타고 저녁에야 광주에 도착했다. 조사반은 사건 진압을 위해 파견된 서울특경대가 제공한 트럭으로 숙소에 도착했다. 조사반은 여수에 들어갈 때도 군기병에 몇 차례 삼엄한 조사를 받고서야 군사령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조사 계획과 여정도 군 부대와 정부의 도움을 얻어야만 했다. 조사반원들이 가장 많이 접촉했던 사람들은 군인, 지방공무원, 학교 교장 등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현지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고 생생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해줄 수 있었던 군인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았다.
조사단이 번기군의 서구리였던 14연대 조준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여수지구 전투사령부를 찾아가야 했고, 학교 동향을 듣기 위해선 여수 학교 교장들을 찾아가야만 했다. 피해 상황을 물으려면 여수 군청을 찾아갔다. 문인조사반이 현지 정보를 듣고 수집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다. 따라서 문인들이 작성한 거의 모든 답사기에 가장 빈번히 접촉했던 군인들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답사기에 등장하는 군인들은 순천지구 작전참모 이대위와 몇몇 장교, 박종화의 글, 작전본부의 작전참모 이대위 합병으로 갔다가 좌익 합병동맹에 대항하여 합병단을 조직한 열렬 청년 안소위, 여수지구 작전사령부 해군참모 신중령, 이형구의 글 등인데, 이들은 학식 높은 문인조사반원들에게 여순사건의 진상을 알려주는 한편 자신이 피 끓는 애국심을 표출하여 문인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문인들의 글을 보면 조사반원들이 군인들에게 얼마나 강한 인상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박정화는 한 군인이 여순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군경 갈등을 이용해 일으킨 사건이라는 의견을 밝히자 여기에 모든 원인과 근인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라고 탄복했다. 군인들은 대부분 국가지상, 민족지상의 논리를 설파했다. 특히 어느 대위가 자신이 소신을 피력한 아래 이야기는 파견된 많은 문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 것 같다. 이 군인은 여순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도대체 민족 체계가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엄연히 선 이상 국시와 국헌이 뚜렷이 서서 전 민족이 이곳에 움직여야 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민족 지상과 국가 지상을 천번만번 부른 듯 사상적임의 끝일 뿐 온 군인, 온 학생, 온 민족에게 그 이념이 철저하도록 침투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떠하니 우리 민족은 이렇게 나아가야 하고, 이렇게 싸워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머릿속에 깊이 넣어줘야 할 것입니다. 공연한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자유주의가 이러한 혼란을 일으켜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열변을 더하자 이를 듣던 문인조사반원들은 고개 숙여 묵묵히 그의 말을 경청했다고 한다. 또한 한 청년 장교는 반도들에게서는 우리를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신인조차도 찾아볼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무장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양중민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오직 순충보국이라는 일념뿐이라고 강조했다. 적어도 정부가 문인조사반원들을 파견할 때에는 이들이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일정한 학식과 경문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인조사반이 남긴 글을 보면 실상은 정반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지 실정을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강구하러 내려간 문인들은 현지의 진압 군인들로부터 민족과 국가관에 대한 생생한 민족 정신을 교육받는 기회를 가졌다. 그 결과 이형구 같은 문인은 국군을 예전과 같이 경찰을 보조하는 경찰예비대나 경찰과 갈등만을 일으키는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를 떠받치는 간성으로 인정할 수 있었으며 국군에게 희망찬 조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었다.
조사반이 현재 당도하여 보고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 진압작전 과정에서 집들은 불탔고 사람들은 반군의 죽임을 당했거나 행방을 모르거나 반란에 협력했다는 혐의로 끌려나가 죽음을 당했다. 불에 타버린 집 앞에는 혼자 내버려진 8살의 소년이 나무 의자에 앉아 멍한 얼굴로 있었지만 진압의 치중한 상황에서 이재민에 대한 구호는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이런 상태를 목격한 한 문인은 우리 민족은 도저히 미래에 대한 아무런 서광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탄했다. 여수 지역을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부흥 예산만 또 1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특히 진압작전 과정에서 대화재가 발생해 도심지 대부분이 불타버린 여수의 참상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했다. 여수에 들어가자 눈에 보인 것은 총탄 자국이 선명한 벽들, 화재로 타버린 시가지였다. 여수 종두산, 종고산의 오기 및 진남로 아래 시가지 번화한 일대는 그대로 폐허였다. 타고 남은 철조, 콘크리트에 내 기둥만 남은 초가에 타고 남은 형해의 집들. 탄 흐는 벽과 창과 마루와 천막 끝에 어지럽고 비참하게 박혀 있었다. 창고 자리엔 소금 가마가 새까맣게 쌓인 채로 타고 산같이 쌓인 자동차들은 역같이 녹아 구부러졌다. 여수의 거리에는 오로지 조각조각의 한 줌 흙과 새와 유리 파편과 타다가 남은 소금 무대기, 길다란 엿가락처럼 녹아버린 철근, 무기미하게 남아있는 금고, 반란 도배의 청사년부였다는 큰 카페집에 처절한 아쥐형 입구의 형해만이 남아있었고 여수의 심장인 중앙동 교동은 폐허로 변해버렸다. 반란이 휩쓸고 간 여수와 순천의 거리는 암흑과 폐허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렸다. 이처럼 문인들은 내전의 흔적으로 총탄 자국과 화재로 잿더미 밖에 남아있지 않은 순천과 여수의 물질적 피해를 소상히 전했다. 하지만 이 폐허 속을 살아가는 시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왜 폐허가 된 시가지를 비롯한 물적인 피해는 보았지만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 한 문인은 대다수의 민중이 아연히 방심한 채 끝없는 침묵 속에 잠겨져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수일간에 걸친 신문 연재에는 시민들이 겪었던 공포와 무력감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어디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소설가 정비석은 솔직히 고백하여 이번 시찰의 결론을 일론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느낀 것은 오직 암흑감 뿐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반란 지역의 치안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아직 불안한 공기가 농후하다고 파악했다. 반란 지역의 암울한 공기와 무력감은 단지 집이 없어졌다거나 시가지가 불탄 것에 원인이 있지 않았다. 시민들이 불안했던 이유는 사태 수습에 나선 정부가 구체적인 조사 없이 시민들의 생사를 마구잡이로 처리하는 데 있었다. 시민들은 진압군으로부터 신변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었다. 보기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은
거의 모두 동조자라고 의심받았고 조그만 혐의라도 발견되면 군인들과 경찰이 곳곳에서 즉결 처분을 실시했다. 진압군이 무차별적으로 혐의자를 처벌하자 소설가 정비석은 봉기군이 인공기 개항을 시민들에게 강요했고 식량 배급도 통제했기 때문에 인공기 개항만으로 사상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히면서 당국의 관대한 아량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문인조사 반원 중에서 최영수의 경우는 당시 시민들이 처한 상황을 그나마 구체적으로 소설한 예에 속한다. 최영수는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예민한 군경의 손에 묶여 혹은 10, 혹은 20, 혹은 40, 열을 쥐어 조벅조벅 사령부로 걸어 들어가고 있으며 오고 가는 사람의 표정은 아직도 창백한 채 이미 스쳐간 매혹한 선풍의 놀램과 피로움과 무서움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서술하여 진압군의 흉력자 색출 과정이 여수, 순천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압박감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표현했다. 그렇다면 문인들은 여순사건을 어떻게 파악했을까? 그리고 여순사건에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았던 것일까? 반란과 민족의 각오에서 서언을 집필한 김광섭은 시중에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친일파가 득세한 현실, 사상적 대립, 군경의 알력 또는 정부에 대한 반감 등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있지만 이런 이유들은 진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보기에 반란의 근본 원인은 약소한 민족을 분열시키고 살육과 파괴로 유인하여 자기의 세력권을 확장하려는 거대한 철의 장막 때문이었다. 이 같은 주장은 여순사건의 배후 세력을 소련이라 규정하고 여순사건을 소련의 사주를 받는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으로 간주한 이승만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었다. 국방부는 여순사건을 소련 제국주의의 태평양 진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자기 민족을 살해하면서까지 소련을 추종하는 노예 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반란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는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키며 모든 분규는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 근원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북쪽의 공산주의자이며 북한 정권을 괴뢰 정권으로 만든 소련이라는 배후 세력이었다. 김광섭의 주장은 이 같은 정부의 반공주의 논리를 가감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것과 약간 시각을 달리하여 사건의 원인을 분석한 글도 있었다. 고영환 글의 대부분은 여순사건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 할애되고 있다. 이 글은 봉기군의 잔인하고 괴악무쌍한 살상을 먼저 언급하면서도 14연대 군인들이 자신들의 봉기 이유를 직접 밝힌 여수인민보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다른 글들이 군인들의 봉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봉기군에 대한 일반적 비난에 그쳤던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반란사건의 원인으로 경비대가 창설할 때부터 불량배나 사상문제로 피신한 사람을 받아들여 오합지졸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점은 미군정 시기에 통일부 간부들이 책임져야 하겠지만 불안한 요소를 척결하지 못하고 14연대 내의 반동 혐의를 알았으면서도 미리 수청하지 못한 점, 혐의가 있는 병사들을 제주도로 파병시키려 했다는 점은 국방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영환은 학생들이 사건에 동참하게 된 이유를 미군정 때부터 교사나 학생들이 서투른 민주주의에 젖었기 때문이라며 군정을 비난했다. 교사들의 서투른 자유주의적 사상이 학생들에게 침투하여 지금 학원에 풍기는 코로나 수조차 없는 문란한 상태이며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교직원들을 신중하게 채용하지 않은 문교부의 불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파악에 맞추어 고영환은 군대와 교육계 쪽의 대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대책은 이승만 정부가 내세웠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군대와 교육계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모두 성충포국의 민족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성신교육을 매우 강조하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의 창출, 문인들의 형상화 작업. 문인조사반은 시민들의 공포와 무력감에 대해서는 둔감했던 반면에 봉기군이 벌인 비인간적 악행과 죄상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할애하여 표현했다. 박정환은 반란자들이 동족의 피를 보고 이리떼처럼 날치고 눈가를 빼고 해골을 바치고 죽은 자의 시체 위에 총탄을 80여 방이나 놓은 잔인무도한 식인 귀족 야만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고영환은 순천지구 전투사령부 작전참모의 말을 인용하여 반군의 잔혹상을 생생히 표현했다. 이 작전참모는 처음 순천읍에 들어올 때는 반란조당에 대하여 그다지 큰 적개심을 품지 않았지만 순천읍에 들어와서 무수히 쌓여있는 시체들을 보고서는 생각이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 순천에서 그가 본 것은 한 시체에 50, 60개 내지 80, 90개 탄원이었고 총살한 뒤에 눈알을 빼며 혹은 사지를 자르며 혹은 배를 가르고 오장을 헤쳐버린 것 등이었다. 이런 생생한 표현들은 작전 참모가 적개심을 일으켰던 것처럼 독자들이 봉기군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성전적인 문구이었다. 문인들은 잔인무도한 귀축들, 천인공날 귀축의 소행들, 이영구, 잔인 괴악무쌍, 고영환, 악의 승리, 인간성 상식, 저주의 포상, 김광석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봉기군의 만행을 표현했다. 봉기군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잔인한 짐승으로 여겨졌고 절대 악이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될 수 없었다. 이승만의 표현처럼 반란자들은 한 하늘 아래 두고는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였다. 봉기군의 잔혹한 행위를 묘사하는 데서 소설가와 시인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라는 순수한 서정시의 작가로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는 김영랑은 문인조사반으로 참여하여 여순사건의 참혹성을 시로 표현하였다. 그는 봉기군들을 악의 독 주독에 가득 취한 채
양민을 산채로 살을 깎여 죽이는 존재로 묘사했다. 다음은 김영랑의 절망이라는 시이다. 억천, 긴 언덕에 쓰러진 죽음 대 죽음. 생혈은 솟고 흘러 심리 강물이 붉은 나이다. 싸늘한 갈바람 사흘 불어 피강물은 얼었나이다. 이 무슨 악착한 죽음이 오니까? 이 무슨 천시에 못본 참변이 오니까? 조국을 지켜주리라 믿은 우리 군병의 창 끝에 태극기는 갈갈이 찢기고 불타고 있습니다. 벨같은 청춘의 그 청청한 눈들은 악의 주독에 가득 취한 반들 칼날에 모조리 털어베이고 불타 죽었나이다. 죽어도 이렇게 죽는 수도 있나이까? 산채로 살을 깎여 죽었나이다. 산채로 눈을 뽑혀 죽었나이다. 칼로가 아니라 탄환으로 쏘아서 사지를 갈기갈기 끊어 불태웠나이다. 후랴. 그의 시는 반란군이 뿌린 붉은 피로 넘쳐 흐르며 반란군의 잔혹함을 고발하고 있다. 김영랑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으로 접근하면서 종교적인 언어로 봉기군의 만행을 표현했다. 김영랑은 인민재판에서 상해 선고 받은 사람을 새벽에 여수경찰서에서 처형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새벽의 처형장이라는 시를 지었다. 새벽의 처형장에는 설이 찬 마의 숨결이 휙휙 살을 애웁니다. 탕탕탕 퍽퍽 쓰러집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시에서 김영랑은 마의 숨결이라고 표현하여 봉기군을 악마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이와 같은 인식은 김영랑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소설가 박종환은 여수에서 순천으로 가는 길에 다시 개통된 기차가 지나가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승무원과 승객들은 우리들의 달리는 트럭을 향하여 만세를 높이 부른다. 다시 소생의 환희에 벅차게 터져 나오는 힘찬 소리다. 기찻길이 차돌고 감돌아 우리는 달리는 큰 길 옆에서 옆으로 나타나다가 끊어졌다가 나타난다. 마의 반란군 800여 명의 무장을 하고 이 길로 차를 운전하며 춘천을 쳐들어가는 모양이 눈앞에 선연하다. 봉기군은 이미 악마의 군대로 이미지화되어 갔다. 종교적 언어는 봉기군을 악마의 군대로 등치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강력한 각성의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 같은 종교적 언어의 사용은 수사 차원을 넘어 반공 국민 형성에 필수적인 극명한 이분법 논리를 강화해 주었다. 즉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악의 구분이 가능하며 한쪽이 선하다면 한쪽은 악하다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악은 무슨 일이 있어도 파괴되어야 한다는 발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던 성명서를 살펴보면 정부의 반공산주의적 담화나 전략이 반드시 파멸시켜야 할 적을 상정하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맹목적인 선악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인식은 문인들의 감정적이며 다분한 종교적인 언어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여러 편의 역사소설을 쓴 바 있는 박정화는 여순봉기를 유구한 민족사의 흐름을 거역한 죄악의 사건으로 규정했다. 여순은 조선민족이 일대 실현기인 임진왜란 때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불타는 민족 정기로 외적의 해병을 막아낸 곳이다. 그런데 외적을 막아낸 이곳에서 반란을 일으켜 민족을 위기에 빠뜨린 봉기자들은 역사의 배반자이자 죄인이라는 것이 박정화의 주장이었다.